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음양학설과 약설에 대해서 세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양오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음양학설에서 적용하는 부분과 오행학설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음양학설이 얼마나 조화 균형을 깊숙이 이야기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고 관계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약선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 관계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질 때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음향학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의 결과고 또 대립이 이 합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대립과 합의는 음양 속에서는 새로운 조화 균형을 향하여서 가는, 변화를 향해서 가는 에너지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참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주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음양학설에서 무엇보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립과 제약에 대한 부분들, 혹은 호용에 대한 부분들, 교감 호장에 대한, 그리고 소장 평형에 대한 부분, 상호 전호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오행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런 대립 제약, 혹은 호용, 교감 호장, 소장 평형, 상호 전화에 대한 이 부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오행의 개념들도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음양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오행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고 또 오행에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오버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음양이 제동을 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오행학설과 약선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잠시 음양학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오행학설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오행학설을 또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우리 잘 한번 가 보시게요. 1월 오봉도와 오행학설입니다. 1월 오봉도는 그 조선왕조 이제 조선왕조의 왕궁 그 왕자 뒤편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죠. 이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만큼 음양 오행학설의 근간을 두고 정치도 하고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일월은 이제 음양을 상징을 하고 오봉은 바로 이제 오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봉 우리가 있는 이 산 사이로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합하여져서 바로 이제 오행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월 오봉도와 오행학설의 이 부분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오행학설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행의 기본 개념과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의 기본적인 개념의 뜻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목화, 토금, 수, 이 5가지의 물질의 운동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가지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 움직임의 운동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바로 오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오행은 처음에는 5가지 재료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어떤 재료가 되어지는 목화, 토금수의 이 5가지 기본 물질로서 우주 만물의 모든 사물은 바로 이 목화, 토금수 이 5가지의 물질 간의 운동 변화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또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의 이 물질, 이 재료들의 운동 변화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또 확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성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이 부분에 생과 극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 생과 극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물질들이 생과 극의 관계 속에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물들이 연관되어진 사물들이 고립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생상극의 운동 과정 속에서 또 협조 평형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음양이 결코 정지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계속 변화의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한 이제 음양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5가지의 물질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과 음양에서 동시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변화한다. 그런데 오행에서는 그 변화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재료가 바로 목과 토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는 단순하게 나무, 불, 흙, 쇠붙이,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현상들에 대한 운동 변화에 대한 개괄적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괄적 카테고리는 그 태양계를 넘어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그 음양오행을 연구해 왔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 태양계 너머까지는 이제 감히 생각하지는 않고 태양계 안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대의 사람들도 지구 안에서 아니면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 생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외에는 관심을 안 갖고 또 관심을 회피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찌 본다면 그 과학이 발전되지도 못하고 했었던 그런 시기에 그 우주 만물까지 생각을 하고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까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본다 한다면 조상들은 역시 또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태양계와 오행학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지금도 참 아이러니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바로 태양에 가까운 순으로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맹이라고 하는 이런 그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한 것,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는 이 행성들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그나마 아는데, 예전에는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우리가 본 정도가 지구 겉을 돌고 있는 달 정도, 그리고 나머지 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작게 보이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그 녀석이 그 녀석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간파를 못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물의 변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수성을 감지하면서 또 물의 변화를 미리 알아맞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장 가깝게 놓여 있는 수금지와 천해명 중에서 수성의 어떤 동태가 이상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지구의 물들이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금성의 동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우리나라 아니죠. 이 지구 안에 있는 금강석이나 세부치나 이 돌덩어리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막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하고 가장 가깝게 놓여 있는 금성과 화성 중에 화성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제 화재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목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토성의 어떤 그 상황이 움직임이 이상을 보이게 되어지면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 그 천개의 태양계의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구에 미칠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도 역시 이제 지구가 갖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뭔가를 끌어다니고 있지만, 또한 금성이나 수성이나 화성이나 목성, 토성, 이 천왕성, 해왕성 이런 모든 것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큰 태양이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결국에 지구도 다른 행성들도 결국에는 그 서로의 끌어당김 속에서 끌어당김 속에서 끌림을 당하면서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라든지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적어도 수금지와 목토 이 5가지 행성은 지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지구의 변화와 지구의 움직임에 지구 안에 있는 만물들의 변화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계의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 행성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지구 안에도 역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5대양 6대주의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지구 안에도 5대양 6대주가 있고, 5대양 6대주가 있는 까닭에 우리의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오장육대주의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또 오장육부로 형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서로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또 그들 간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고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 5대양 6대주 안에 5대양 6대주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발전을 하고 변화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죠. 거기 속에는 서로가 뿌리를 두고 서로가 대립을 하면서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서로가 활용을 하면서 서로가 교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추면서 때에 따라서는 소실되고 때에 따라서는 성장하면서 서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평형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 안에서도 역시 그러면 모든 물질들이 생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뭐냐, 그런 재료들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역시 목화, 토, 금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이 오랜 생활과 생산활동 과정 속에서 이 고대인들, 우리의 조상들은 이 목화, 토, 금수의 이 5가지 물질들을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소박한 인식에 기초하여서 이 오행들을 분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지는 시기는 명나라 명청시대에 와서 청나라 시대에 거의 완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오행학설도 음양학설도 계속 변한 거예요.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앞으로도 변할 거고 미래도 변할 거고 과거에도 변했고 현재도 지금 변하고 있고 계속 변합니다. 근데 다만 이 변화하는 부분에 어떤 운동 형식들이 굵직굵직하게 어떤 형태로 어떤 툴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이제 깊이 있게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의 형식으로 운동하고 화의 형식으로 운동하고 토의 형식으로 금의 형식으로 수의 형식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단지 목화 토금수 자체의 형식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과 화가 만날 때 또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고 목과 토가 만날 때 화가 토를 만날 때 화가 금을 만날 때 금이 토가 금을 만날 때 토가 수를 만날 때 그리고 금이 수를 만날 때 다르고 금이 또 목을 만날 때 서로 달라요. 상생간의 관계 속에서 만남과 상극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운동 형식은 서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이제 목에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토, 금, 수는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겠는가. 왜냐하면 운동 형식은 각자의 성질과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그 특성들이 또 다른 특성들과 만날 때 서로도 다른 그 결과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목의 기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기운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때 곡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굴곡되어지지만 쭉쭉 뻗어나간다. 굴곡을 만들면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나무가 성장하는 형상을 말하고 나뭇가지가 밖으로 위로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기운을 말합니다. 가지를 치건 줄기를 치건 간에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또 역시 뻗어져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또 다른 매듭을 만들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뿐만 아니라 이 샘물이 이렇게 용출되어지는 모습도 역시 목의 기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위로 올라가고 뻗어나가는, 중단되지 않고 뻗어나가는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목기가 잘 통하고 돼 있을 때, 잘 통하고 있을 때 생장과 승발과 조달과 서창의 성질이 잘 나타나게 되죠. 이것들은 사물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나무를, 식물들을,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십만 종의 이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물에서부터 이게 초본류에서부터 목본류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부분들이 밖으로 위로 향하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런 기운들은 바로 목의 기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목의 기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게 나무의 경우로 봤을 때, 식물의 경우를 봤을 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인체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목의 기운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간과 담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과 담낭에 서로 부속 기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간담이 안 좋게 되어지면, 간담에 이상을 보이게 되면 해당 신체 부위들도 역시 이제 문제를 보이죠.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고관절, 손, 발, 손톱, 발톱, 눈물, 그리고 눈, 그리고 목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해당 신체 부위인데, 이런 부분이 좀 껄쩍지근해지게 되고 이제 힘든 것,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바로 간질환, 근육, 신축작용의 이상이 보인다든지, 시력저하, 이제 눈 밑에 얼굴이 이제 푸르스름해진다든지, 뭐 다크서클 말고 푸르스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인다든지, 손톱과 발톱이 뭐 얇아진다든지, 뭐 아주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것 같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힘줄이 약화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이 목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우리 이제 음식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맛에 대한 부분은 신맛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기운입니다. 불은 염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위로 이제 솟아올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불이 가지고 있는 뜨겁고 위로 상승하는, 그러면서 밝게 하고 흩어지는 특성들을 바로 염상에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위주로 하는 기운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온열, 승등, 광명의 성질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사물의 현상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불의 크기는 뭐 태양 정도의 불 크기에서부터 성냥불, 촛불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걸 태워서 또 다음의 단계로 연결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불과 같은 이런 불도 있지만은 100년, 200년 동안 자라왔었던 숲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 굉장히 고마운 부분으로 표현도 하지만은 화마락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불은 바로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 심장과 소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해당되어진 신체 부위로는 피라든지 혈관, 팔꿈치, 상완, 혀, 얼굴, 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화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질환이나 혓바늘이나 혀에 백태가 생기고 이제 얼굴이 지나치게 빨개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여지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약선적인 맛의 부분은 바로 쓴맛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기운은 가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치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 농사일에 이제 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는 이 성질 자체가 그 화평하고 그 순조롭다. 그래서 화순하여 불편부당하는 중화지기로 중화지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편불당하다는 이야기는 치우침이었고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중화지기의 기운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모든 생물들, 모든 그 물질들이 생화하고 생겨나고 변화하고 하는, 그리고 승제하고 순합하고 조율하고 중재하는 이러한 성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 중에 가장 이제 으뜸인 황토와 가장 쓸모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이 사막의 기운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토의 특성 중에는 물을 잘 빨아들여서 물을 잘 조절을 해서 물에 넘친 물이 범람을 멈추게 하면서 그 식물들을 이제 소생하게 하는, 그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와 관련된 장부로는 이제 우리 소화기 계통의 위장과 비장을 이야기하고, 맛으로 따진다면 단맛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체의 해당 부위로는 살과 무릎과 허벅지, 입과 복부가 되겠고, 토의 기운이 이제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넘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위장병, 소화가 안 되는 빈혈이나 얼굴이 누렇게 변하여 볼이 움푹 패이는 이런 영양실조와 같은 이런 부분들도 바로 토의 기운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은 종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종혁은 바꾸는, 개혁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분열된 양기들을 이제 모으는 단계, 수렴하는 단계, 통일하는 단계, 이런 부분으로서 청결하게 하고 숙강하게 하고 수렴하는 성질들을 이야기합니다. 청결, 숙강, 수렴에 대한 부분으로 사물의 현상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흙이 모아지고 또 수렴되고 양기가 모아져서 이제 금강석이 되게 되고, 그 금강석이 모아지는 그 사이에 이제 틈 사이로 또한 물들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단단한 돌멩이의 수준을 넘어서 더 웅축되게 되면 최고의 단단한 금강석, 다이아몬드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종혁의 단계. 변하지 않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응축돼서 수렴되고 숙강되고 청결되어져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천하 제일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불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질 때, 물과 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깎여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수한 천만 남게 되실 때 천하 제일검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갈 때는 수없는 아픔이 있겠지만, 떨어져 나가기 싫겠지만, 그러나 이 불과 물들이 계속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장인의 망치질을 통해서, 담금질을 통해서 천하 제일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금강석도 역시 금의 기운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수없이 담금질하고 또 망치질하고
풀무지를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가 바로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는 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독가스를 들여 마시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공기로 또 만들고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해한 가스들을 또 다시 배출하고 좋은 공기, 이 청기를 또 다시 몸에다가 제공을 하고 하는 일들을 폐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가고 더 익어가고 더 성숙해가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응한 상황에서 폐장과 대장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대장도 역시 계속 음식물들을 먹고 난 다음에 배변을 하잖아요. 그러나 좋지 못하다기보다는 이 대변을 배설을 하지만 대변 속에 들어있는 아직 남아있는 수분들은 또 흡수하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내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배출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또 흡수를 하는 것이 바로 대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의 기운은 바로 그런 기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신체 부위로 보면 피부나 손목, 하완, 코, 가슴 부위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하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팔 중에서 아래 팔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완은 위팔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금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변비나 축농증 등 콧병, 얼굴이 흰 얼굴과 같은 증상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은 윤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양기를 완전하게 이제 수렴해서 응보작용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수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자윤과 하향의 특성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한량하고 자윤하고 하향하고 폐장하는 성질들을 바로 윤화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물을 촉촉이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 그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장과 방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장과 방광에서도 우리 몸속에 흐르는 모든 물들을 다 이렇게 걸러주고 또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역할들을 신장과 방광이 하고 있는데, 어찌 본다면 이 물의 흐름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와 상응하는 모습되어 있는가 합니다. 해당되는 신체 부위로는 뼈와 골수, 발목, 정강이, 귀, 채모가 되겠고, 약선적인 음식에 대한 맛으로는 이제 짠맛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의 기운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요실금, 방광의 약함, 그 다음에 이명 증상이나 발목을 자주 삔다든지 얼굴이 너무 지나치게 검고 광택이 없는 이런 것을 바로 수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목의 곡지에, 그리고 화의 염상에, 그리고 토의 가색에, 금의 종역에, 수의 윤하, 이런 기운들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과 다음에는 곡직의 기운을 불어 넣어줘야 되고, 심장과 소장에 대해서는 염상의 기운과, 그리고 토의 비장과 위장에는 가색의 기운과, 그리고 폐장과 대장에는 종역의 기운, 그리고 신장과 방광에는 윤화의 기능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조절하고 조절해서 제대로 된 균형과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을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